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내용은 재무 상태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이런 그 기업의 활동이 현금을 기반으로 해서 돈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거래된 것들, 가치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한 것이 재무제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로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러한 재무상태표라고 하니까 용어가 괜히 어렵기만 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잘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재무상태표를 읽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느냐라는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가치를, 그러니까 돈이죠, 돈. 가치라는 건 다 화폐, 돈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가치를 조달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집을 마련을 했다. 그러면 내 돈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3억에 그다음에 이제 은행빚 한 7억 해가지고 한 10억짜리 어떤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내가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 1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라고 하면, 남의 은행 돈 7억, 내가 저축해 놓은 돈 3억 해가지고 이렇게 조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를, 돈을 자기 자본, 내 돈, 타인 자본, 은행빚 조달해서,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자금은 그 이제 부모님한테 뭐 잠시 빌린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돈을 조달을 해다가 어디다 했냐? 아파트 사는데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를 했다. 어디다? 아파트에다가. 그러면 그 아파트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즉 내가 잠도 자고 뭐 목욕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러면 이제 나에게 가치가 창출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 그러한 그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것들은 그래서 이 대변과 차변이라고 나눠서 하면 가치가 맞아야겠죠. 내 돈 플러스 은행 돈,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대출 7억, 내 돈 3억 합해서 10억의 아파트를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달한 돈과 투입된 돈이 같아야 되는 거죠. 조달한 은행 돈 3억과 은행 돈 7억과 내 돈 3억이 합해져서 10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단 한 푼이라도 오차가 됐다면 누군가 돈을 빼갔겠죠. 내가 돈을 잘못해서 잃어버렸거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달된 돈과 그 조달된 돈이 사용한 내역은 같아야 됩니다. 요거를 다시 말하면 대변과 차변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업의 상태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라면, 당연히 은행빚 7억, 내 돈 예금한 돈 3억 합해서 그 돈 다 빼다가 아파트를 샀으니 아파트 10억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기업으로 가게 되면 하는 이제 조달하는 수단들도 개인보다는 월등하게 많죠. 그다음에 자기 돈으로 들고 있는 것들도 월등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 돈 갖다가 우리가 개인이 아파트 사듯이 아파트 하나만 사느냐? 아니죠. 공장도 사야 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인 뭐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회사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개인 같으면 단순한데 기업이 되다 보니까 활동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해서 과거의 경험을 해봤더니, 유동성, 즉 현금화가 빠른 순서로 기록을 하는 게 편하겠더라. 그래서 현금화가 대충 1년 이내에 다 가능하면,
그거를 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즉 1년 안에 그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게 되고요. 비유동이라고 하면 1년 안에 현금화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그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유동자산에는 은행 예금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저축성 예금, 뭐 은행 예금 들어놓은 거,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 하면 내가 내일 가서 바로 찾으면 당연히 바로 현금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동자산의 첫 번째로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걸로 현금, 내 수중에 지갑에 들어가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은행 예금 이런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용어를 왜 현금 예금이라고 안 그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개인의 경우는 현금, 예금 아니면 뭐 신용카드 이 정도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은행 예금도 종류마다 다르고요. 이런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 이제 그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것들을 갖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금하면 은행에 가서 예금 하나만 들으니까 그런데 은행에도 그거 말고도 뭐 RP가 있을 수도 있고 뭐 CD도 있을 수가 있고 은행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지는 내가 채권을 들고 있는데 만기가 3개월도 안 남았어요. 3개월도 안 남아서 이제 현금화가 가능해요. 내가 내일이라도 별 손실 없이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예금 그 외에 3개월 안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그 금융자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용어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각각 분류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한눈에 볼 수가 없고 그 재무상태표만 해도 책 몇 권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단위를 묶어서 그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화 가능한 거는 이제 매출 채권, 기타 채권 뭐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고 나면 돈을 받는데 그걸 바로 받지 않죠. 은행에서 판매 대금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15일 후에 드릴게요 하는 그 판매 대금에 대해서 영수증과 함께 지급하게 되는 확약 같은 것들을 해주죠. 그러면 그것들이 현금화를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그때 되면 돈이 나오겠죠. 받을 돈, 판매 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유사시에는 너무 급하다 그러면 약간 그 경비를 들여서 그걸 은행에다가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매출채권 매각 할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으로 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들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으로 얘기를 기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상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상태로 보면 외상 대금, 판매 대금, 그다음에 누구한테 받을 돈 해가지고 이렇게 돈 받을 거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런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은 내가 영업을 하고 상거래를 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받을 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자전거를 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재고자산을 들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집에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재고자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 내지는 개인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김밥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거 팔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품들 아니면 내가
슈퍼를 운영을 하는데 슈퍼에 물건을 띄어다 놨다. 그러면 상품들 팔아야 될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팔아야 되는 것들, 이런 그 상품, 제품 내지는 내가 공장으로 해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둔 재료, 이런 것들은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고에 쌓여 있는 것들을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상품을 들고 있다 그러면 유사시에는 내가 요거 좀 싸게 팔면 금방 팔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근에다가 싸게 팔면 금방금방 팔리잖아요. 당근마켓에 거래할 때. 신제품에다가, 신상품에다가 이거를 시중에 파는 가격보다 10%만 싸게 팔아도 잘 팔릴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일부 볼 수 있지만 현금화가 빠르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재고자산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상품, 제품, 원재료, 부분품 해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각각을 다 나열할 수 없으니 이런 유를 다 합해서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금을 먼저 내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내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해 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인의 개인의 세금이다. 그러면 얼마다라고 정해졌으면, 사실은 언제 기준으로 나온 세금은 작년도분을 낸 거면 나는 이제 낼 세금이니까 미납이고, 올해 말까지다 그러면 미리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종합 부동산세를 예를 들어서 연초에 내지는 냈어요. 연초에 냈어요. 그러면 사실은 올 초까지는 이미 발생을 한 거고, 하반기 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직 안 내도 되는데 미리 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납세금 이런 것들이 바로 당기법인세 자산, 미리 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세금에 대한 납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당기법인세 자산 내지는 이연돼서 낼 걸 미리 냈다 하면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해서 세금 관련된 것들을 분류를 하게 되죠. 그 외에는 뭐가 있냐면 금융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1년 미만으로 뭐 한 8개월의 만기가 남아있는 지방채권을 샀다, 아니면 국고채를 샀다, 뭐 이런 거죠. 국민주택채권을 샀다, 아니면 내가 차량을 사기 위해서는 지방 채권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채권을 산 것들, 이래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금융자산으로 따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 내가 이거 팔 수 있는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런 것들은 지금 팔진 않겠지만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팔 수 있으면 그런 타 주식 같은 것들은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것도 종류가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이런 들고 있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단위로 묶어낸 것이, 이거는 금융자산이다. 채권이든 주식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주식이든. 당연히 예금보다는 조금 더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은 지금 들어있으니까 언제든지 얘기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채권 만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할인을 해야 되고 그 할인율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예정 자산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중고차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팔고 새로 자동차를 살 거다.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현재 자동차는 매각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업 입장에서도 상시로 구조조정을 하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설비 내지는 뭐 그 기업의 중고차라든가 아니면 그 기업에서 갖고 있는 기계 같은 것들을 중고로 매각 예정인 자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매각 예정 자산
자산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죠. 그 외 나머지에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으면서 기타 우수마발로 이것저것 다양하게 있는 것들은 기타 자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자회사를 아예 들고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연결해서 들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말고도 뭐 ASML 같은 데에 그 관계사 주식으로 들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팔기가 쉽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관계사 주식 이런 것들은 지분법 투자 자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지분법에 따라서 이익을 인식해야 되는 주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말고도 이제 유형자산 투자 부동산들이 같은 것도 있는데, 유형자산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죠. 유형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즉 만질 수 있는 자산이에요. 우리가 기업에 가서 보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기계 설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해당 기업에서 그 뭐 물건을 실어나가기 위한 차량 같은 것들과 같이, 그다음 아니면 뭐 저기 해운사다 그러면 배와 같은 만질 수 있는 자산, 형태가 있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만질 수 있는 주거용 자산이듯이 그런 형태가 있는 자산을 유형 자산. 그 중에서 유형 자산 중에서 내가 사고 팔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 부지를 사면서 공장 부지를 전체를 일괄해서 사다 보니까 공장에 필요한 부지가 있고, 나머지는 내가 팔 수 있는 토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 부지는 유형자산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팔 수 있는 토지의 경우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라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형태를 알 수는 없지만, 형태를 만질 수는 없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김밥 천국이다 그러면 김밥 천국 고유의 그 김밥을 만드는 레시피 이런 것들은 형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김밥을 만들었을 때는 김밥이라는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김밥을 만드는 노하우 자체가 만져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태가 없지만 그 김밥을 만드는 레시피를 판다 그러면 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져질 수 있는 형태가 없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농가다 그러면 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살아 있잖아요. 벼다 이런 것들은 관리만 적정선에서 하고, 살아 있으면 살아있는 벼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서 자산으로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산 주인이다 그러면 나무 같은 것들은 판매 가능한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만히 있거나 그 가치가 손상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무럭무럭 크면서 가치가 증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물자산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 기업의 것들은 현금, 현금성 자산이다 그러면 현찰이나 예금처럼 언제든지 현금화 가능한 거,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돈, 재고자산은 창고에 물품들이 쌓여 있는 것들. 네. 법인세 자산은 세무 관련돼서 발생하고 있는 자산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그 해소가 될 내용들.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내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우리가 예금이나 즉시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해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들고 있는 자산. 매각야생 자산은 내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자산, 지금 팔려고 준비 중인 자산. 기타 자산은 이러한 것들에 분류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지분법 투자 자산은 내가 기업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자회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들고 가야 되는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지분법 투자 자산이 되겠고요. 유형 자산은 만져질 수 있는
설비나 공장, 뭐 사옥처럼 만질 수 있는 돈값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 그다음에 내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땅 이러면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만질 수는 없지만 나만 알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뭐 특허권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무형자산이 되겠고요. 생물자산은 소나 나무처럼 장기에 걸쳐서 자산이 증식되는 관리만 해서 이렇게 두면 증식이 될 수 있는 자산이 생물자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다 그러면 생물자산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소를 키우거나 나무를 키우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지업이다 그러면 제지용 펄프를 구하기 위한 삼림을 들고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 하림처럼 닭고기를 키운다 그러면 닭 같은 경우는 생물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속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요게 바로 투자가 돼서 이루어져야 돌아가야 될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기 위한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라고 봤더니 매입 채무, 기타 채무. 매입 채무는 내가 원료를 나 이런 그 부분품을 납품을 받고 줘야 될 돈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나사를 삼성전자에서 만들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 같은 경우는 누군가 만드는 나사를 납품을 하겠죠. 아니면 삼성전자에서도 그 세탁기의 껍데기를 만들기 위한 철판 내지는 뭐 강판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직접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강판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원재료나 부분품을 납품한 업체가 있을 거고 그 업체한테 나도 돈을 판매하고 바로 받는 게 아닌데 당연히 업체한테 바로 주지 않겠죠. 아, 우리 대금 회수 받으면 드릴게요. 라고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내가 갚아야 될 돈, 내가 줄 돈, 물품 대금, 줄 돈 이런 것들을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몰아서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좌우간 내가 단기간에 줘야 될 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인원들을 사람을 고용을 했으면 퇴직금을 줘야 될 거를 적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당해서 사람한테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따로 챙겨서 들고 가야 될 돈이 바로 충당부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퇴직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물품을 차량을 만들었는데 리콜을 해서 리콜에 관련된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충당금을 미리 적립을 해두겠죠. 판매 당시. 그런 것들이 바로 충당부채라고 하자 보증 뭐 충당부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분류해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충당부채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용도를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이 충당부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내야 되는 세금의 종류가 개인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많겠죠. 그래서 어느 거는 미리 내는 게 있을 수 있는 반면 나중에 이제 다 환산해서 계산한 다음에 내도록 되어 있는 세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 미납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부가세 같은 경우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세무서에다가 내가 걷어서 대신 걷어서 줘야 되는 세금으로서 물품 대금을 받을 때 당연히 같이 받는 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우는 거둔 다음에 나중에 일단 물품 대금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주지 않습니까? 그럼 내야 될 돈을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미납세금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 법인세 부채, 세무서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내가 돈이 모자라면 차입을 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7억을 차입을 했다.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차입금, 대출금, 내지는 기업의 경우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채, 이런 것들은 바로 금융기관이나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될 채무에서
금융부채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즉 차입금, 회사채와 같은 이런 금융부채들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그 채무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내지는 뭐 그런 형태의 채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류는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 차입금, 뭐 운영자금 차입금, 뭐 시설 투자용 차입금 해서 차입금 종류도 대출금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한데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전에 금융기관의 그 상품들을 분류를 통해서 기업이 차입할 수 있는 수단들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차입금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의 종류를 몰아서 금융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내가 설비를 매각을 하면 매각한 다음에 그 관련된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설비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게 이자가 싸죠. 그러면 그 설비를 살 때 장기에 걸쳐서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서 그 분할 상환을 하도록 돼 있어서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설비를 매각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딸린 부채도 정산을 같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매각 예정 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 할부금 남은 게 뭐 한 10분의 1쯤 남아있다 그러면 그 할부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각 예정 부채로 분류하는 거죠. 그러면 중고차를 팔고 나서 매각 대금에서 매각 예정 부채를 빼서 갚고 나머지 차액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각 관련된 대출이 매각 예정 부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자동차도 그런 할부 남아있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주택의 경우도 은행에 담보 차입금이 돼 있으면 은행의 그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팔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매각 예정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분류되지 않는 것들은 기타 부채고요. 개별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내 돈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는 다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거나 뭐 적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주식에 들어가 있거나 해서 내 돈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기업의 경우는 맨 처음에 그 자본을 납입을 받아요. 기업을 설립할 때부터 자본을 납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납입을 받은 돈에서 자본금이 되겠고요. 자본금 납입을 할 때 5천 원의 최소가로 처음에는 받겠지만 나중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주식을 5천 원에 안 팔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원래 500원짜리 주식이 지금 뭐 8만 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식을 받았다 그러면 납입을 받았다 그러면 납입 자본금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본금 500원에 8만 2천 원에서 500원을 뺀 8만 1,500원이 자본 잉여금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가 벌어놓은 돈을 단기 순이익을 벌어놓은 돈을 누적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 단기 순이익 매년 번 거를 누적한 결과가 이익 잉여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이익 잉여금은 바로 단기 순이익이 늘어난 결과의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 부족할 때 내지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해놓은 적립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업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적립금을 들고 있다. 아니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무 상태 개선용 적립금으로 따로 떼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의 적립금이 있겠고요. 이런 것들의 원천은 이익 난 것들, 단기 순이익이 난 것들이 누적된 결과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B집의 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소유 지분에 해당되는 게 있고 비지배 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에 연결된 회사 중에 큰 데가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주식을 100% 갖고 있다면 100% 갖고 있다면 비지배 지분은 0원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70%를 가지고 있고 30%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나눠서 생각한다면 삼성전자의 자본금에는 70%가 들어가 있고요. 비지배 지분이 30%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배회사 이외의 재산, 즉 지배회사인 삼성전자의 70%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삼성 디스플레이의 30%의 경우는 지배회사 이외의 재산, 남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비지배 지분으로 구분해서 재산을 나눠서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 디스플레이 주식을 들고 있지만 그 중에 비지배 지분이 있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은 별도로 구분해내서 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결국 적립금이 얼마나 느느냐는 에 따라서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면 삼성전자의 주식으로 인해서 재산이 얼마나 증식하고 있는지라는 것들, 납입자본과 함께 적립금을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읽는 방법을 보실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금융부채인 차입금이 갑자기 늘었다. 그러면 한 뭐 300억 정도가 늘었다. 그러면 그 돈을 차입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설비 투자에 유형자산 투자에 3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차입을 해다가 유형자산에 300억을 투자를 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차입금이 300억이 들었는데 그 중에 200억이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들었더라. 내지는 뭐 재고자산이 늘었더라. 그러면 차입을 해다가 부족한 재고자산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구나. 아니면 매출을 늘리면서 지금 그 외상대금으로 많이 나가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그러니까 결국 외상대금으로 돈이 깔리다 보니까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차입을 했구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 흐름을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아니면 차입을 그 유상증자를 했다. 그랬더니 그 용도가 뭐냐라고 했더니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다라고 이번에 그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을 유상증자를 CJ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즉 그 얘기는 자본금을 증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여기 금융부채를 끄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항들을 구분해서 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납입자본금이 늘었다. 그러면 납입자본금이 늘기 위해서는 증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구나. 그걸 갖다가 차입금이 줄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받아다가 차입금이 줄면서 금융부채가 줄었구나와 같은 사실들을 읽을 수가 있어야지 재무상태표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큰 흐름을 본다라면 총체적으로는 타인 자본, 남의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 물품 대금 이런 것들은 영업을 통해서 조달한 거죠. 그래서 운전자금으로 조달을 한 거고요. 차입금은 금융기관에 차입금으로 조달을 했으니까 타인 자본으로 조달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벌어놓은 돈과 내가 투자한 돈이 납입자본 해가지고 자기 자본이 되겠고요. 내가 벌어놓은 돈이 이익잉여금에 누적된 적립금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운전 자본으로 이 형태가 구분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달된 돈이 어디에 투자되어 있냐? 재고자산에 투자되어 있느냐? 매출 채권에 투자되어 있냐? 아니면 유형자산에 투자되어 있냐? 아니면 지분법 투자자산에 투자되어 있냐에 따라서 매출 채권, 기타 채권에 투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외상대금으로 많이 깔았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재고자산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 재고 확보를 위해서 원재료 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품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해서 돈이 투자가 돼서 들어가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형자산에 투자가 돼 있다 그러면 설비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재무제표의 금액 증감을 통해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재무상태표가 대단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읽기가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IFRS가 도입되면서 관련된 단위를 묶어서 나타내기 때문에 큰 금액의 흐름의 증가 감소를 읽어보면 이 회사가 현재 유형자산 투자, 설비 투자에 집중을 해서 차기의 이익이 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매출채권 돌리는데 급급한 회사인지 아니면 지분법 투자를 통해서 관계사에 자금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회사인지와 같은 사항들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만 잘 봐도 그러한 흐름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PBR을 다룬다 그러면 여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을 나눠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회사의 그 PBR 같은 경우가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 대비 이 회사의 그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다. PBR 같은 경우를 바라보는 이유도 바로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기업 가치 대비 기업의 이런 장부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는 거라서 이 자본 대비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읽는 법을 보셨으니 이걸 가지고 실제 기업의 그 흐름들을 읽어보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한 개년도 1개년 재무제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3개년 재무제표를 다운받는 방법들을 이미 이전 그 초급자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다트에 들어가서 이런 사항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오늘은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읽는 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유동자산 이제 알겠죠?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 비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되기 쉽지 않은 자산이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LG화학 2021년 재무제표를 보면 요렇게 그 3개년 2021년, 2020년, 2019년에서 이렇게 그 분류되어 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LG화학에 대해서 최근 재무제표는 2023년까지 2023년 재무제표까지 나와 있죠. 그런데 왜 옛날 자료를 보느냐?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목적이지 이 기업의 주식을 추천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옛날 자료를 두고 해석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 자료를 가지고 해석해드리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이전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부채는 남의 돈 갚아야 될 돈, 자본은 내 돈으로 남은 돈 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은 유동부채, 1년 이상에 걸쳐서 올해 안에 갚지 않아도 되지만 자관 갚아야 될 돈, 이게 바로 비유동부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내 돈은 갚고 말고 할 돈이 아니죠. 내 재산이 자관 총 얼마냐라는 것들을 나눠서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유동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늘었네요. 2019년 대비 2020년이 거의 2조 원 정도가 1조 한 4천억 정도가 늘었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여기 2020년 대비해서도 한 5천억 정도가 현금이
늘었죠. 그래서 이러한 현금이 어떻게 증가해 왔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보다는 현금흐름표에서 세부적으로 그걸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현금이 증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다면 현금흐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채권은 외상대금 내지는 내가 물건이나 즉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받을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3조 7천억에서 5조 2천억, 5조 3천억이죠. 그다음에 6조 4천억으로 이렇게 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대금이 늘었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것만 보게 되면 외상대금이 는 것이 과도하게 늘었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늘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의 그 구성비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제표를 이렇게 이건 확인해 봐야겠다. 왜 이렇게 과도하게 늘었는지, 특히 여기서 금액이 확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봐야겠다. 라는 거를 보고 싶을 때는 요거를 갖다가 엑셀로 미리 만들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현금흐름표의 숫자들을 이렇게 다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매출채권이 늘은 게 얼마나 늘었는지, 왜 늘었는지를 살펴보고 싶다면 이렇게 그 매출 원가, 판관비,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보시면 매출채권의 정도, 매출채권이 재무상태표상에 늘어난 액수, 그 다음에 재고자산, 매입채무 해가지고 그 운전자본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매출액 대비해서 그 일자 그 계산을 해보니까 매출채권이 2020년 대비 2021년은 매출 는 거에 비하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매출채권의 절대 금액은 늘었지만 매출액이 는 거하고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오히려 매출채권의 액수는 줄어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매출채권의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거에서는 매출채권이 늘어난 정도가 매출액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매출액 대비해서도 이 매출채권이 늘어난 건지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서는 이렇게 튀는 숫자를 보면서 요거 한번 매출채권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되겠네 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살펴볼 때는 이렇게 매출액과 대비해서 살펴보는 엑셀 파일로 미리 만들어 두시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미리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엑셀로 만들어 두고 하시는 편이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여기 보시면 매출액으로 대비를 해봤더니 오히려 점차 매출 채권은 감소하는 분위기다. 즉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 기간이 60일이 넘었었는데 57일로 단축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 매출 채권의 매출을 통해서 해당 기업이 현금화를 빨리 받을 수 있을 만큼 바게닝 파워가 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내가 오늘 납품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3개월 후에 받아가세요 보다는 2개월 후에 드릴게요. 내지는 한 달 후에 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라고 하면 더욱더 내가 납품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바게닝 파워가 즉 교섭력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서 비율을 대비해서 표준화해서 살펴보면 바게닝 파워가 오히려 늘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기타 수취채권의 경우는 매출채권, 상거래채권 이외의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거래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세부 내역을 봐야 된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렇게 기타 수취채권이 늘었는데 더 늘었다. 그래서 요거의 점프를 알고 싶다 그러면 2020년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을 보시면 이때 왜 기타 채권이 늘었는지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채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기타 수취 채권은 액수는 미미하죠. 즉 여기에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이 있는데 매출 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채권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출액 느는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의 경우는 세무관계니까 세무서에서 알아서 챙겨서 받아가겠죠.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분석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재고자산이 왕창 늘었단 말이에요. 이때가 더 늘었고 이때보다 지금 더 늘었어요. 특히 한 3조 원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재고자산이. 그럼 이게 왜 늘어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엑셀을 봐야 됩니다. 재고자산이 늘었지만 재고자산 회전 기간은 조금 늘었네요. 그 얘기는 재고자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그 재고자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더 내려가서 재고자산을 이렇게 쫙 보시면 2021년에 재고자산이 늘었는데 미착품이 확 늘었네요. 그 다음에 원재료가 확 늘었고요. 그 얘기는 LG화학에서 원재료 확보를 위해서 재고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한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재 발주해 놓고 창고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 많이 늘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내역을 확인해 보면 세부 내역을 들어가서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양극재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 원재료 확보한 거 그거를 미리 사둬서 입도 선매하느라고 사두느라고 미착품이 많이 늘은 것이다. 것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야지 재고자산이 는 거는 좀 더 늘었구나. 근데 이때 는 거에 주석사항을 살펴보면 이게 입도 선매를 하기 위해서 원재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 점프가 이루어진 거, 요거 왜 그런지 한번 봐야겠네. 왜 이렇게 갑자기 액수가 늘었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그 엑셀로 해서 살펴보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자산에서는 장기 매출 채권은 의미가, 액수가 작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오히려 줄고 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자산에서 보면 관계기업 투자가 늘어서 관계기업의 그 투자가 늘면서 지금 그 연결 대상이 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유형자산 늘어난 거 보십시오. 18조에서 20조, 20조에서 24조. 즉 엄청나게 유형자산이 늘고 있었고 전년 대비해서 벌써 4조 원이 늘었고 이때보다 2조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형자산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지금 주력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LG 엔솔의 전지 생산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의 유형자산의 증가의 대부분이 LG 엔솔의 전지 생산 라인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돈은 어디서 마련했냐라고 봤더니 차입금을 보시면 여기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3조 4천억, 즉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늘 때는 2천억 정도밖에 차입금이 안 늘었는데 유형자산은 지금 1조 8천억에서 2조니까 2조 원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입금으로 2천억 조달하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마련했다는 거죠. 자기 돈 마련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유형자산이 4조 원이 늘기에는 자기 돈은 이미 다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입금이 약 2조 원 정도가 1조 5천억 정도 늘었고
유동성 차입금이 1조 5천억 늘었지만 여기 비유동 차입금이 바로 8조에서 11조로 해서 거의 지금 3조 원 가량이 늘었지 않습니까? 즉 유형자산 투자를 하는데 차입 조달을 대부분 했구나 라는 사실들을, 장기 차입금과 그 유동성 차입금과 비유동 차입금을 했더니 한 4조 원 정도, 4조 5천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유형자산 는 거의 대부분은 차입 조달을 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나 주석 정보로 봤을 때는 이 유형자산의 대부분은 LG 엔솔의 2차전지 생산 라인 투자다. 이런 것들을 숫자만 봐도 알 수 있고 그 돈을 차입 조달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매입 채무 늘었지만 매입 채무 는 거는 매출액 는 거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이 과거보다 오히려 늘고 있죠. 28일, 29일, 31일, 42일까지 늘었다가 지금 2021년에서는 매입 채무도 소폭 줄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입 채무는 소폭 줄었지만 이건 계속해서 납품업체들을 쪼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하면서 이제 점차 매입 채무도 늘어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차입금의 경우는 유동 차입금, 비유동 차입금에서 이미 유형자산 투자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들을 아까 설명해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충당 부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확 늘었는데 이때는 뭘 거냐? 당연히 전지 생산 라인에 자동차 리콜이 발생하면 하자 보증 충당 부채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었을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주석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유동 충당 부채도 많이 늘었죠. 하지만 유동 충당 부채가 갑자기 는 거, 이런 부분들은 하자 보증 충당 부채고, 여기서 늘어난 부분은 고용이 늘면서 퇴직금은 장기죠, 장기성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금 관련돼서는 분석할 일이 없죠. 그냥 세무서에서 단 한 푼이라도 덜 내는 거를 용납을 하겠습니까? 절대 용납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석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알아서 세무 쪽하고 세무서하고 알아서 다 잘 해결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유동 부채에서 차입금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비유동성 충당 부채도 이미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본금의 경우인데 보시면 자본금의 경우는 한 푼도 안 늘었어요. 즉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자본잉여금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왜 늘었을 거냐? 유상증자는 안 했는데 자본잉여금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봐도 뻔하게 여기서부터 여기에 자기 돈, 자기 주식 들고 있던 거, 갖고 있던 거를 이때 팔았겠구나. 그래서 자본금은 유상증자는 받지 않았지만 자기 주식 들고 있던 걸 팔아서 비싼 때 팔아가지고 자본잉여금이 늘었겠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 주식 가지고 이 주식 투자 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익잉여금은 보시면 당기순이익 증가분에 따라서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익잉여금 증가분도 이렇게 그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하고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딱 그 증가분이 따복따복 늘고 여기서 이제 그 배당 지급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증가분들이 생기는 건 14조에서 15조, 18조에서 여기서 1조 원이 늘었는데 여기 3천억 정도네요. 14.7조니까 14.8조에서 15.1조니까 한 2천억 늘었는데 여기 15.1조에서 18조로 늘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거의 3조 원 정도가 늘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이 보이죠. 비지배 지분이 늘어난 부분들로 보시면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기가 지분율이 낮은 그 아주 높지 않은 것들이 늘면서 비지배지분이 소폭이나 아마 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가 상장이 되면서 한 70% 정도를 LG 화학이 들고 있고 30%는 그 지분 분산을 했지 않습니까? 상장 요건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비지배 지분이 늘어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의 그 흐름들을 이렇게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톡톡 튀는 숫자들은 보여요. 차입금이 1조 5천억 정도, 1조 5천억이 2조 가까이가 늘었네? 아니면 장기성 차입금이 한 3조 가까이가 늘었네? 이런 것들이 보이죠. 하지만 이게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는 다른 것과 연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엑셀로 돼서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 두면 자연스럽게 이 관련된 그 숫자 비율이 다 떠서 이런 그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고 차트를 통해서 살펴서 얘네들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 등을 알 수 있는 차트로 미리 만들어 두면 이렇게 다 그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동 자산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설비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와 숫자, 그게 숫자만으로 잘 안 보이는 그 비율들을 확인해 보면서 정상인지 이상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서 차트와 숫자와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그 비율로 살펴봄으로써 요거는 괜찮은 거구나, 좋은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 이건 이랬겠네 와 같은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시면 좀 그 눈으로 드러나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부문별 영업손익 같은 것들은 주석사항에 다 나와 있거든요. LG화학의 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주석사항에 부문별 영업손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문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식적인 설명을 해주는 자리가 LG화학의 경우는 IR을 하면서 분기마다 실적 보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 방송을 들으시면은 이러한 사항들을 아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여기 입력은 사람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가서 보시면 3개년 재무제표가 나와 있고 감사보고서에 파일을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이면 그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분석을 해봄으로써 해당 기업에 대한 그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만 볼 때는 한계가 어떤 숫자를 봐야겠군이라는 걸 읽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정상인지 비정상적인 건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화된 재무 비율을 만들어서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실질을 분석을 잘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무 상태표도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놓고 뭘 봐야 돼라는 게 안 보이면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디에 좀 들어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숫자만 보고도 말씀을 드렸죠. 유동성 차입금과 장기성인 비유동 차입금을 통해서 한 4조 원 정도를 조달해다가 유형자산 여기 하고 운전자본에 주로 들어갔네.
운전자 매출채권의 한 1조, 재고자산의 한 2조,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한 4조 이렇게 들어가면서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설비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형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이익도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느는 걸로 봤을 때 점차 더 점증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이라는 것들의 그 활동의 패턴을 쫙 보면 얘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거는 과연 얘네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내역들, 즉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2차 전지이니 그 2차 전지 사업이 앞으로 잘 나갈 거냐 못 나갈 거냐. 그 잘 나간다 못 나간다는 뭐냐? 바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데 기여를 하느냐 기여를 못 하느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데 기여를 하려면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야 될 거고, 그런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LG화학이 앞으로 잘 나갈 거냐 못 나갈 거냐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숫자로서의 중요도는 봤으니, 그러면 사업 본연의 그 내용들을 살펴봐야지 LG화학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분석을 그렇게 숫자로 읽어보려고 하면 이 계정이 어떤 의미이니, 이 숫자가 큰 숫자 위주로서 봤을 때 늘었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겠는지,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라는 것들을 파악해서 아는 것이 기업의 행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인이 예상하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숫자로 드러나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를 검증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결국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그 공연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이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왜곡이 덜한 정보가 바로 재무제표다라고 상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산업 내 숫자를 놓고 애널리스트마다 뭐 누구는 좋게 보고 누구는 안 좋게 보고 하는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믿을 거냐 이거죠. 결국 본인이 사실 확인을 해서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만이 얘가 이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게 맞았네, 저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게 맞았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과정이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과정이다 보니까 전문가쯤 되면 바로 이런 재무제표를 이용을 해서 엑셀로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